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부산 변두리의 작은 마을은 바닷바람에 실려온 소금기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옅은 분홍빛이 번져 오르며 지붕들의 윤곽만을 얇게 드러내는 시간. 이정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기와집의 안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72세의 몸은 밤새 굳은 나무처럼 뻣뻣했지만 익숙한 통증은 어느덧 아침을 깨우는 알람처럼 그에게 하루의 첫 호흡을 내밀었다. 그는 침상 옆에 놓아둔 두꺼운 양말을 찾아 발에 꿰고 붉은색 체크 무늬가 바랜 남방을 걸쳤다. 똑딱이 단추가 몇 번 딸깍딸깍 채워지는 동안 마루장판 아래로 고여있던 서늘한 기운이 종아리를 한 번 감고 지나갔다. 작은 부엌으로 들어서자 첫눈에 들어오는 건 오래된 라디오였다. 아이보리색 플라스틱 몸체의 모서리들이 미세하게 깨진 채 나무 선반 한 켠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전원을 넣자 미세한 잡음이 사각사각 흘렀고 곧 DJ의 낮고 둥근 목소리가 새벽을 가르는 듯 들려왔다. 부산의 아침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파도가 잔잔하네요. 뜨거운 차 한 잔과 함께 따뜻한 하루 여세요. 라디오 뒤편으로 놓인 주전자에서는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소리를 냈다. 할아버지는 주전자 뚜껑을 살짝 들어 수증기를 내보내며 녹차잎 한 꼬집을 작은 도자기 잔에 떨어뜨렸다. 찬물의 향이 피어오르는 동안 부엌 창문을 통해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살짝 더 밝아졌다. 참새 몇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아 짧고 분주한 울음을 번갈아 내뱉고 있었다. 부엌 벽에는 오래된 나무 시계가 걸려 있었다. 시계바늘이 틱톡 하며 분을 쪼개고 있었다. 말없이 계절을 통과해 온 시간의 소리가 이 집을 지켜온 가장 충실한 대화 상대처럼 울려 퍼졌다. 시계 아래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바구니 2개와 시장길로 나설 때 늘 챙기는 헝겊 덮개가 정성스레 접혀 있었다. 그 옆에는 고무줄로 묶인 종이봉투 묶음과 얇은 연필, 손님에게 잔돈을 거슬러 줄 때 쓰던 동전 지갑이 작은 알루미늄 쟁반 위에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그는 먼저 뒤뜰로 나가 보았다. 나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가슴팍으로 곧장 밀려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붓질하듯 가늘게 내려앉은 새벽의 습기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뒤뜰은 손이 잘 간 텃밭으로 줄맞춘 상추가 잎을 약간 둥글게 말고 있었고 깻잎은 밤새 내린 이슬을 방울로 매달고 있었다. 시금치의 잎맥은 촘촘했고 가지줄기에는 보랏빛 광택이 희미한 별빛처럼 반짝였다. 밭머리에 기대 놓은 낫과 삽, 그리고 속이 반쯤 비어있는 푸른 물뿌리개가 작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먼저 시금치를 살폈다. 손끝으로 잎과 줄기를 매만지고 노랗게 변한 겉잎을 조심스레 떼어내 바구니 옆 작은 통에 넣었다. 이놈들은 사람 손길을 알아. 그는 이 말버릇을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되뇌곤 했다. 아내는 일찍 떠났지만 그 말의 습성은 오래된 그릇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한 줌 한 줌 잎을 모아 바구니에 눕혔다. 아래부터 넓은 잎을 차곡차곡 깔고 그 사이사이에 이슬 털어낸 잎을 겹치듯 포개며 밑동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었다. 오래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리듬이었다. 다음은 가지였다. 가지는 길쭉한 몸통에 밤의 색을 닮은 묵직한 윤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꼭지 근처에 작은 가시에 손이 긁히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하나씩 돌려보며 흠집이나 멍이 든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가지밭 가장자리에는 작은 호박이 뒤엉킨 줄기를 뻗어 흙을 이불처럼 덮고 있었다. 호박의 표면에 흐른 가느다란 흙물 자국이 자라는 동안 무던히 겪은 바람과 비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바닥으로 호박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텅텅 울리는 단단한 소개 소리에 어느 정도 무게와 익음을 가늠하곤 했다. 작업을 마친 바구니는 생각보다 빨리 묵직해졌다. 그는 허리를 한번 쭉 펴며 숨을 들이켰다. 멀찍이서 들려오는 어선의 엔진 소리가 바람에 실려 낮게 울었다. 부엌으로 돌아가 주전자에 불을 끄고 데운 물을 다시 조금 더 보태 차를 완성했다. 뜨거운 입차의 향을 깊게 들이키자 혀끝에 씁쓸한 첫맛과 뒤이어오는 달큰한 뒷맛이 고요히 퍼졌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가수의 음색은 구김살이 없는 따뜻함을 띠고 있었고 가사는 바다와 별과 기다림을 노래했다. 그는 잠시 잔을 들고 부엌 창가에 섰다. 유리창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 사이로 하늘의 색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었다. 부엌 한켠의 못에는 헝겊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앞치마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른 계절의 얼룩들이 옅게 남아 있었다. 갓김치 묻은 붉은 점, 된장국의 갈색 무늬. 봄이 되면 딸기잼의 진한 자국이 가끔 새겨지곤 했다. 그는 그 앞치마를 목에 걸고 허리끈을 단단히 묶었다. 마치 오늘도 살아낼 힘을 허리에 둘러매는 의식 같았다. 문간에 놓아둔 낡은 자전거를 손질하는 일은 시장에 나가는 준비의 마지막 순서였다. 자전거의 프레임은 군청색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서 금속의 생살이 조금씩 드러나 있었다. 바구니를 싣는 철제 캐리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뒷바퀴의 살 몇 개는 가늘게 휘어 있었지만 버티는 힘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공기주입기로 타이어의 바람을 다시 채워 넣으며 엄지손가락으로 딱딱함을 확인했다. 브레이크 레버를 빈번 당겨보니 케이블이 찍찍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오일병을 꺼내 체인에 몇 방울 점여주자 쇳소리의 마찰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새벽이 점점 아침으로 넘어가려는 기척을 보이는 시간. 마을길 어귀에선 간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김씨 아주머니가 무릎까지 오는 파카를 걸치고 지나가며 할배,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 예. 하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 가지가 참 잘생겼소. 할아버지는 바구니 한 귀퉁이에 가진 한 개를 들어 보이며 웃었다. 아주머니는 장에 가면 금세 팔릴 끼라 하고 말끝을 끌며 손을 흔들었다. 그 옆으로는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이 자전거 페달을 바쁘게 밟아 겨울새처럼 가벼운 몸짓으로 골목을 스쳐갔다. 골목 끝 작은 슈퍼에서는 셔터가 반쯤 올라가고 주인은 사각거리는 장갑 소리와 함께 채소 박스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뒷마당에 있는 작은 수도가에서 손을 한 번 씻었다. 손등의 피부는 거칠고 두꺼웠다. 손가락 마디마다 오랜 노동의 기록이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다. 물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손을 닦고 나서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패가 걸린 작은 방에 잠깐 들렀다. 방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같은 공간이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장미무늬가 작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뒤로 말아 올렸던 모습. 그는 그 사진 앞에 놓인 꽃병에 물을 갈아주고 마른 국화 한 송이를 새로 꽂았다. 다녀오리.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에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아내겠다는 일상의 맹세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벽에 세워둔 접이식 의자와 작은 비닐포대, 손님에게 나눠줄 비닐백 묶음을 챙겼다. 시장에서 오랜 시간 서 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오기 때문에 틈틈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는 필수였다. 비닐포대에는 잔돈, 지갑과 연필, 메모지, 그리고 아침 간단한 요깃거리로 삶아둔 달걀 2알과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다. 달걀은 비스듬히 노랗게 빛났고 김밥의 단면에는 오이와 당근, 달걀 지단이 바둑판처럼 정갈이 놓여 있었다. 그는 포대를 바구니 사이 빈틈에 끼워 넣었다. 포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구니에 채소 몇 줄기를 살짝 들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손놀림이 노련했다. 라디오에서는 지역 기상 소식이 흘렀다. 오전 사이에는 햇살이 포근하겠습니다만 해풍이 오후에 조금 강해질 전망입니다. 바닷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조금 센 날이면 시장 골목 간판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그 소리도 나쁘지 않았다. 삶이 다소 거칠게 서로를 스치고 부딪히며 빚어내는 소음은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마당으로 나와 자전거 앞 캐리어에 첫 번째 바구니를 올려놓고 뒷 캐리어에 두 번째 바구니를 얹었다. 바구니 틈새로 시금치 잎이 살짝 기지개를 켜듯 솟아나왔다. 그는 헝겊 덮개를 넉넉히 펼쳐 채소 위를 덮고 모서리를 바구니 손잡이에 단단히 감아 매듭지었다. 덮개의 천에는 오래도록 빨아도 빠지지 않는 햇볕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는 가끔 잊고 있던 여름의 오후를, 수도가에 앉아 빨래하던 아내의 등을, 햇살에 말리던 흰 이불을 불러왔다. 문을 나서려는데 안방에서 전화 진동이 살짝 울렸다. 아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배달이 오전에만 있어요. 장 끝나실 때쯤 근처로 갈게요. 무거우면 전화 주세요. 그는 짧게 답을 보냈다. 괜찮다. 너는 네 일 잘해라. 문자를 보내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과 잔잔한 눈빛이 흔들렸다. 아들은 배달 일을 하며 틈틈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삶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그는 아들의 손등에 남는 작은 상처들에서 자주 읽었다.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는 대문을 밀었다. 대문이 낡은 경첩을 드러내며 끼익 소리를 냈다. 골목길로 자전거를 끌고 나서자 하늘은 더 밝아져 있었다. 지붕 위에 놓인 물조리개 같은 작고 둥근 달이 옅어졌다. 먼 곳에서 바다의 수평선이 희뿌옇게 일어나며 도시의 새벽은 사람들의 걸음에 맞춰 서서히 나아갔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세 갈래로 나뉘었는데 그는 늘 오른편 골목을 택했다. 거기는 길이 조금 넓고 언덕이 완만했다. 대신 중간쯤에 우수관이 살짝 파여 웅덩이가 생기기 쉬웠다. 어젯밤에도 이슬이 많이 내려 웅덩이 하나쯤은 있을 터였다. 골목 모퉁이의 붉은 벽돌집 담장 너머로 감나무가 고개를 내밀어 주황빛 과일을 몇 개 매달고 있었다. 늦가을의 단감이 탱글탱글 익던 장면이 떠올라 그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는 감도 풍년이었지.
그는 중얼거렸다. 담장 아래에는 학교 가방을 맨 아이가 한 명 앉아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그래, 일찍 가는구나. 그는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쥔 채 골목을 달려 내려갔다. 그 작고 빠른 발걸음이 먼 훗날에 어떻게 큰 발자국이 될지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는 페달을 밟기 전에 한 번 더 자전거의 균형을 확인했다. 앞바퀴가 작은 자갈에 걸려 흔들리지 않도록. 타이어가 땅을 고르게 잡아주는 느낌을 손끝으로 살폈다. 크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흙과 짠 바람, 나무와 철의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가보자.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이 말은 다짐이자 안도였다. 오늘도 너와 함께 간다. 삶에게, 거리에게,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자전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페달이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바구니 속의 채소들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부딪혔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잔돈, 지갑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짜르르 하고 울렸다. 골목길 바닥에 패인 자국을 피해 타이어를 조심스레 옆으로 옮겼다. 하수구 덮개 위를 지나갈 때 철망 사이로 새벽빛이 바둑판처럼 깜박였다. 한 길로 나오기 직전 그는 자전거를 잠시 세웠다. 모퉁이에는 오래된 불식집이 있었는데 문을 여는 시간 전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슬며시 퍼져나왔다. 불식집 주인인 박씨 아저씨가 뒷문에서 쓰레기 봉투를 내다버리며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이 알배, 오늘도 좋은 장 보소. 박 사장, 떡볶이 국물 좀 덜 맵게 해주이소. 요즘 애들 맵찔이라 하더라. 두 사람의 짧은 농담에 새벽 공기가 잠깐 웃음을 머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더 진실한 안부였다. 그는 다시 핸들을 잡았다. 큰 길은 골목보다 훨씬 바쁘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이미 직장인 몇 명이 줄을 서 있었다. 누구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누구는 텀블러를 한 손에 들고 작은 하품을 삼켰다. 도로 가장자리는 밤새 주차된 차들로 빽빽했다. 검은색, 은색, 흰색이 번갈아 도열했다. 그는 도로에 합류하기 전 좌우를 천천히 살폈다. 승용차 한 대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서 있었다. 운전석 안의 젊은이는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음악을 듣는지 고개를 아주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큰 길 건너편에서는 우유 배달 트럭이 문을 열고 상자를 내리는 중이었다. 상자가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는 바구니 매듭을 한 번 더 만져보았다. 덮개가 바람에 들리지 않게 모서리가 단단히 묶인 것을 확인하고 안쪽에 넣어둔 김밥이 눌리지 않았는지도 살폈다. 바람이 살짝 불어 그의 회색 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를 스쳤다. 손등에 남은 차의 따스함이 아직 미세하게 건너왔다. 작은 따스함 하나가 사람을 붙들어준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시장에 가면 그 따스함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채소를 고르는 할머니에게, 가격을 흥정하는 청년에게, 길을 물어오는 여행객에게.
멀리서 파란색 등산복을 입은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어제도 그제도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이 길을 걸었다. 그들의 보폭은 세월의 관성처럼 잔잔했다. 한 길의 신호등불이 바뀌었다. 녹색 보행등이 깜빡이며 사람들을 불러세웠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타이어가 흰 줄 위를 지날 때마다 페인트의 거친 질감이 손잡이로 아주 미세한 떨림을 전했다. 건널목 중간쯤에서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어제와 비슷한 아침이었고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날은 없다는 걸 그는 안다. 햇빛의 각도, 바람의 방향, 사람들의 표정, 자신의 마음의 무게.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삶을 지탱했다. 그 약간의 차이들이 하루를 견딜만하게 만들었다. 길을 건너자 시장으로 이어지는 큰 길의 가장자리는 더 바빠졌다. 채소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수산물 가게 앞에선 얼음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종종거리는 발걸음들이 아침을 분주하게 흔들었다. 빈 좌판이 하나 둘 펼쳐지고 포장마차의 가림막이 바람을 받아 펄럭였다. 시장 입구에 달린 작은 스피커에서는 상인회에서 틀어놓은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싱싱한 채소, 맛있는 생선 같은 익숙한 멘트가 길목을 타고 구석구석 번졌다. 그는 천천히 페달에 발을 얹었다. 바구니가 든든하게 흔들림을 버텼다. 손잡이에 닿는 손바닥의 온도와 쇠의 차가운 감촉이 한자리에서 섞였다. 오늘도 시장은 그에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오래된 친구들과 짧은 안부를 나누고 지나가는 아이에게 귤 하나를 쥐어줄 기회를 만들고 때로는 막막한 마음으로 찾아온 누군가의 눈빛을 조용히 받아주는 자리였다. 그는 그 사실을 아내가 떠난 뒤에야 온전히 깨달았다. 함께 밭을 일구던 손이 하나 사라진 빈자리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려 애썼고 사람들도 그의 조심스런 친절을 알아채고 오래 기억해 주었다. 그 기억들이, 그 작고 사소한 고마움들이 오늘도 그를 집 바깥으로 이끌었다. 그는 시장 근처 큰 길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었다. 이른 아침에도 주차된 차들이 빽빽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이 열리곤 했다. 그는 속도를 아주 약간 늦추고 손가락으로 브레이크 레버에 가볍게 힘을 주었다. 흙먼지가 작은 구름처럼 바퀴 뒤에서 일었다가 금세 사라졌다. 바람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하늘은 완연히 푸른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먼 바다 쪽에서 햇빛이 낮게 쏟아지며 도로 표면에 길게 누운 그림자들을 하나씩 밀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기도를 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별다름 없이 잘 지나가기를.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굳어지지 않기를. 자신의 손이 오늘도 실수 없이,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곧바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 조용한 바람을 가슴속에 접었다. 자전거는 다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시장까지 이어지는 몇 개의 코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코너를 천천히 돌아나가며 햇빛 속으로 한 뼘쯤 더 들어섰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밟았다. 큰 길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아직 한산했지만 곳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발자국과 차량 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골목의 고요를 벗어난 순간 도시의 공기는 더 빠르게, 더 무겁게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은 시장 쪽에서 불어왔다. 특유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구운 어묵의 고소한 향이 섞여서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시장의 풍경을 미리 알리는 듯했다.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바닷바람이 코를 스치자 어린 시절 갯바위에서 소금기 묻은 손으로 고등어를 손질하던 기억이 스쳐갔다. 자전거 앞바구니에 시금치 잎이 바람에 살짝 들려올랐다. 그는 한 손으로 덮개를 눌러 안정시켰다. 덮개의 한 귀퉁이는 햇빛을 받아 누렇게 빛났고 그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도로 위 반사광에 부딪혀 작은 무지개 조각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도 잠시 가벼워졌다. 길 위의 풍경. 도로 오른편에는 작은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다. 창문에는 아직 불빛이 희미했고 젊은 주인장은 커피 머신을 점검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자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고 종이 위의 활자들이 바람에 살짝 들썩였다. 왼편에는 오래된 세탁소가 있었다. 증기 냄새와 함께 흰 셔츠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세탁소 주인은 늘 그렇듯 분주하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피곤하면서도 묘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저마다 하루를 견디는 방식이 있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페달을 조금 더 힘차게 밟았다. 시장까지 가는 길목은 그에게는 익숙했지만 늘 조심해야 했다. 도로 중간에 패인 곳이 많았고 태벽에 내린 이슬이 웅덩이를 만들어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삼거리 근처에는 오래된 하수구 뚜껑이 있는데 그 위를 잘못 지나면 바퀴가 흔들리며 균형을 잃을 수 있었다. 작은 흔들림, 삼거리를 지날 즈음 그의 자전거 앞바퀴가 작은 웅덩이에 빠졌다. 순간적으로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핸들을 조정해 균형을 잡았다. 휴, 조심해야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쳤다. 그러나 바구니 속 채소들이 가볍게 흔들리며 엿줄기가 덮개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시금치 잎 하나가 바람에 흘러내려 도로에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멈추고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냈다. 비록 작은 잎 한 장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이 녀석도 내 손으로 길러낸 거지. 소홀히 할 수 없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바구니에 넣고 덮개를 고쳐 매듭지었다. 불길한 마주침. 도로 건너편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색 차체는 새벽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엔진 소리는 골목의 공기를 무겁게 울렸다. 운전석에 앉은 젊은이는 이어폰을 꽂은 채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며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순간 긴장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서두르지. 속으로 생각하며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로 더 붙였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삼거리의 좁은 곡선을 돌아서면서 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 할아버지는 자전거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바구니가 좌우로 흔들리며 시금치와 깻잎 몇 장이 다시 덮개 밖으로 삐져나왔다. 순간의 사고.
순식간에 울린 금소금이 새벽의 공기를 찢었다. 자전거의 앞바퀴가 도로 위 작은 돌부리에 걸리며 순간적으로 옆으로 밀렸고 그 충격으로 바구니 모서리가 지나가던 승용차의 옆면을 스쳤다. 승용차 차체에는 뚜렷한 흠집이 남았다. 은빛으로 번쩍이던 표면에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바구니 속 달걀 몇 개는 튀어나와 도로 위에 굴러가며 탁탁 깨졌다. 노른자가 퍼져 아스팔트 위에 노란 물감을 흩뿌린 듯 번졌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놀라서 자전거에서 내려섰다. 가슴이 요동쳤고 손은 떨렸다. 아이고, 어쩌나. 그는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부여잡았다. 시금치 몇 줄기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이슬이 묻은 잎사귀가 아스팔트에 붙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그 순간 근처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아주머니 2명도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그 장면을 바라봤다. 어머,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차 되게 비싸 보이는데. 도심의 아침은 늘 바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모였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화면 속에서 흠집난 차체와 놀란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운전자의 분노. 잠시 후 승용차 운전석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세련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빠르게 내려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붉게 상기돼 있었다.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크게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오. 자전거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려 분노한 운전자의 귀에는 거의 닿지 않았다. 운전자는 차체의 흠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고함쳤다. 이게 장난입니까? 이런 거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다. 누군가는 할아버지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작았다. 할아버지의 당황. 이정수 할아버지는 바구니 속 채소들을 수습하며 연신 사과했다. 정말 미안하오. 내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어떻게든 갚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운전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보험이든 뭐든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고 날카롭게 말했다. 승용차 옆면의 흠집은 새벽빛 아래 더욱 선명했다. 은색 차체 위로 길게 흘러간 검은 상처가 마치 사람의 얼굴에 난 흉터처럼 또렷했다. 운전자는 얼굴을 찌푸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눈은 어디에 두고 다니십니까? 차가 몇 천만 원짜린데 이렇게 긁어놓고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시장으로 향하던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작은 인파가 둘레의 원을 그리며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몇몇은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이어갔다. 할아버지의 작아진 어깨. 이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미안하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오. 라고 되뇌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고 굳은 살 박힌 손등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도로 위에 흩어진 시금치 몇 줄기를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그는 다시 말했다. 돈이 많이 든다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갚겠소. 날 원망해도 좋으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시오. 그러나 젊은 운전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예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할아버지를 비추며 말했다. 증거로 남겨야지. 보험회사에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경찰도 부를 겁니다. 군중의 웅성거림.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저 어르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차 흠집이 저 정도면 수리비가 꽤 나오긴 하겠지. 근데 저 젊은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 사회의 공기 속에는 차값은 존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짙게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길을 보냈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뜻밖의 등장. 그때 차의 반대편 조수석 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천천히 내렸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를 또각또각 울렸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굴곡과 동시에 단단한 자존심이 묻어나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여인은 상황을 빠르게 훑어본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젊은 운전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부장님, 이분이 자전거로 차를 긁어 놓으셔서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목소리. 여인은 흠집난 차체를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연 방향은 젊은이가 아니라 이정수 할아버지였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난 괜찮소. 자전거가 조금 흔들려서 그만. 여인은 다시 젊은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접촉 사고일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죠? 젊은 운전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다시 말했다. 하지만 수리비가 차가 비싼데요. 여인은 차분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수리비 정도는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당신, 지금 어르신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걸 모르나요? 군중의 변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는 침묵 속에서 관망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 말이 맞지. 차는 고치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게 더 중요한데. 저 여성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참 똑부러지네. 군중 속 작은 목소리들이 지지로 변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할아버지는 아직도 어깨를 웅크린 채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 덕분인지 마음속 얼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부주의했소. 그래도 이렇게 큰 소란을 만들 줄은 몰랐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과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할아버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권력관계의 전환. 젊은 운전자는 더 이상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신 억눌린 분노를 삼키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이시라면. 여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할아버지를 향해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장에서 물건 파신 뒤 돌아가실 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종이에 새겨진 이름과 회사 로고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보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더 크게 다가왔다. 잠시 평온. 사고 현장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흩어진 채소는 일부 사람들이 도와서 다시 바구니에 담아주었고 도로 위에 흘러내린 달걀 노른자는 편의점 주인이 물을 가져와 닦아주었다. 박지은은 짧게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에 군중은 흩어지며 제각각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의 독백. 사람들이 떠난 뒤 할아버지는 잠시 자전거 곁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속에 작은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오래 잊고 있던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다. 혼잣말 속의 떨림. 이정수 할아버지는 자전거 손잡이를 꼭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지은 대표가 남긴 명함은 아직 손바닥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명함이라. 내가 이런 걸 받을 줄이야. 그는 허공에 혼잣말을 내뱉었다. 삶이란 늘 고단한 반복이라 믿었지만 방금 전 일은 그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민호의 등장. 그 순간 뒤쪽 골목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미스되 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아들 민호가 나타났다. 민호는 아직 30이 간 넘은 나이였지만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푸른 작업복 차림에 손바닥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에서 그의 다급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방금 누가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해서. 부자의 대화. 이정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난 괜찮다. 자전거가 잠시 미끄러져 차를 긁었을 뿐이야. 민호는 흠집난 고급 승용차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이 차 수리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의 목소리엔 걱정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세상이 자꾸 더 힘들게만 만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괜찮다, 민호야. 나 때문에 네 마음만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박지은과의 마주침. 이때 아직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박지은 대표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드님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이미 정리됐습니다. 민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정리됐다고요. 이렇게 큰 흠집이 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박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차는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엄과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아버님은 이미 충분히 사과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세대 간의 울림. 민호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평생 돈 때문에
현실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왔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저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렸지만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스쳤다. 박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도 한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 늘 두려웠죠. 하지만 세상이 항상 그렇게 냉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살아온 세월에서 우러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기회의 씨앗. 박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속에서 또 다른 명함 한 장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저희 회사에서 요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민호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저 지금은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일만 이어가고 있어서. 그럼 한번 와보세요. 기술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사람을 뽑을 때 학벌이나 경력만 보지 않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손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말문이 막혔다. 손끝이 떨리고 목 안쪽이 뻐근했다. 작은 희망의 빛. 옆에서 이정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아들이 이렇게 기회를 얻을 줄이야. 그의 속마음은 오래된 돌벽이 무너지는 듯 무겁게 흔들렸다. 세상이 아직도 냉정하다고 믿었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지우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넘기고 내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키. 잠시 후 세 사람은 함께 자전거를 세워놓은 길가로 옮겼다. 깨진 달걀과 흩어진 채소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자전거에 다시 올라탔다. 민호는 옆에서 바구니를 고정하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같이 시장에 가겠습니다. 박지우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두 분이 함께라면 훨씬 든든하겠죠. 다가오는 평온. 자전거의 바퀴가 다시 움직이자 도로 위 공기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어깨도 전보다 펴져 있었고 민호의 눈빛도 더 이상 주눅들어 있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아직 고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싹트고 있었다. 작은 사고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들의 삶을 다른 길로 이끌어주는 씨앗이 되고 있었다. 시장에 도착하다 아침 햇살이 점점 더 환해지자 시장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상인들은 저마다 좌판을 펴고 호객 소리를 질렀고 수레 끄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생선 내음과 갓 구운 전의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활기를 더했다. 이정수 할아버지와 민호는 나란히 자전거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섰다. 바구니 속 채소들은 여전히 싱그럽게 빛났고 마치 조금 전에 사고 따윈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오늘은 옆에서 같이 팔겠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시장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냐? 아니에요. 아버지 옆에서 함께 서는 게 제겐 자랑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반응을 보던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은 아드님이 같이 나오셨네요.
아이고, 젊은 피가 들어오니 힘이 나겠어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돼버렸구먼. 그가 채소를 늘어놓자 몇몇 단골 손님들이 일부러 더 많이 사갔다. 아침부터 큰일 겪으셨다지요. 힘내세요. 하고 건네는 말 한마디가 따뜻했다.